국민 라디오 여러분, 노혜경의 그 엽새 2016년 1월 4일 2016년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뭔가 참 답답한 일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고 달려보는 우리 국민TV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시인 윤동주 편입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시인이란 무엇이냐? 시인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시인 중에 한 명이죠. 김소월과 윤동주 이런 이름들은 민중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또는 소위 시란 순수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그 시죠, 시인이죠 라고 얘기할 때 저절로 이 사람들을 우린 생각해요. 그만큼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시의 원형으로서 우리 마음에 굉장히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고, 특히 그의 서시 같은 작품들은 순수하고 맑은 영혼의 이 슬로건 같은, 표지판 같은 그러한 시죠. 섬세하고 여릿여릿하고,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물게, 한국의 시인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참회하는 마음,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스스로 민족의 희생양을 자처하면서 걸어갔던 그러한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윤동주에 대해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훑어도 사사치는 못 훑어요. 그래도 나름 사사치 골목길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대로변은 살펴보면서 윤동주를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새해를 맞이하여 저도 여러분들께 홍보할 일이 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 안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시집을 냈잖아요. 작년에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라는 시집을 내고 나서 출판 기념회 안 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출판 기념회뿐만 아니라 북콘서트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약간 엄두가 안 났어요. 북콘서트는 출판사에서 열어주는 거고요. 출판 기념회는 시인 자신이 동료들 또는 이렇게 지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둘 다 사람들 모은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모은다는 점에서는 아주 똑같지만, 북콘서트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열어주는 거라서, 제가 시집 많이 내는 출판사잖아요. 일천문학사가. 그래서 제가 열어달라고 하기 좀 거북했는데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1월 7일이에요. 1월 7일이고 장소는 서울입니다. 서울시청 지하에 시민청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서울시청 지하철역에서 이 지하철 시청역 1호선에서 지하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옆으로 나가는 시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리로 바로 들어가면 지하 2층에 바스락홀이라고 있어요. 들어가서 아마 한층 더 내려갈 거예요. 거기서 7시부터 합니다. 7시부터 하고요.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렇게 저희 시인이 아닌 저희 패친들 또 이렇게 저희 노사모 동지들 그리고 또 언론운동 하셨던 동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정치판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다가 원래의 본분인 시인으로 돌아간 모습을 축하를 해주시면 정말 기쁘겠어요.
시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날 아마 출판사에서 그 현장 판매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 시집 한 권 구입하시면 제가 사인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희 패친 중에 한 분인 최혜린이라고 지역운동 하시는 최혜린 선생님이 유기농 아메리카노 커피를 시집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한 잔씩 대접한대요. 좋습니다. 축하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저 시집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커피를 드린다는 말에 제가 또 경쟁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비누를 한 조각씩 또 드릴 예정이에요. 적송류가 들어가 있는 비누인데 굉장히 좋아요. 향기가 진짜 좋거든요. 그 비누를 제가 원래 판매하는 크기는 아니고 조금 작게 만들어서 하나씩 시집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저도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로써 저희 개인적인 홍보는 끝내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시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시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윤동주거든요. 그래서 윤동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는 소회가 좀 남다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육사 시인과 더불어 윤동주와 이육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그러면서도 정말 순수하고 맑은 시를 쓰는 시인들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지요. 저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순수하고 맑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지만 일단 이번 주는 동주죠. 다 아시다시피 윤동주는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 일생을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일생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한번 더듬어 가서 보면요. 윤동주가 태어난 것은 1917년입니다. 근데 12월 말에 태어났거든요. 12월 30일. 그래서 사실은 1918년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윤동주는 만주의 간도성 화룡현의 명동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 명동촌이 되게 재미있는 동네예요. 그냥 간도의 어떤 종류의 마을이 아니고요. 이 명동촌은 대부분의 마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좀 가서 살기 시작을 하다가 살기가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자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데 이 명동촌은 사실은 윤동주의 조상들이 간도로 건너가서 인위적으로 세운 일종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예, 그런 곳에서 윤동주가 태어났죠. 태어난 환경은 비록 윤동주가 조선인이기는 하지만 간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마수가 뻗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뻗치기 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비교적 이 조선 땅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태어났을 때 이 이름도 되게 이뻐요. 윤동주가 본명이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 이름은 해환. 연세대학교에서 윤동주 기념관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윤동주 기념관 말고 종로구에서 또 윤동주 문학관을 또 하나 지금 지어가지고서 다듬고 있는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개관을 했어요. 예, 근데 연세대 윤동주 기념관에 보면 윤동주 이 아명 해환을 바다 해자 빛날 환자라고 써놓고 있는데 송몽규의 조카인 송우여 선생이 쓰신 윤동주 평전에 보면 아명은 해, 달, 별 할 때 그 해자에다가 환하게 빛나다라는 뜻의 한자 환을 붙여가지고 해처럼 빛나라라는 뜻으로 한국말과 한글과 한자가 합성된 해환이라고 불렸답니다. 이름 되게 예쁘죠. 해환. 윤해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해환이라는 이름을 아예 이름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권고도 하고 싶어요. 바다 해자가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해. 그리고 환하게 빛난다라는 뜻의 환. 둘레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예. 둥근 둘레. 근데 그냥 우리 순우리말로 해처럼 환하다 해서 해환 이렇게 지어도 너무너무 이쁘지 않을까요? 맏아들로 태어난 윤동주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사랑받고 자랐대요. 그렇게 자라가지고요. 1925년도 우리 나이로 8살, 7살 될 때 명동소 학교에 입학합니다. 제가 이게 그 명동촌 그 용정 이런 데를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 가봤는데 이 명동소 학교를 들렀더니 명동소 학교가 지금 어디에 그 이 기념관이 있더라. 명동소 학교 자체는 없어진 것 같고 용정중학교인가 봐요. 거기에 보니까 그 명동소 학교의 기념물들이 옮겨와서 있는데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 명동소 학교 시절의 기록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같은 해에 그 입학한 사람들로서 고종사촌인 송몽규, 고종사촌인 송몽규, 그리고 문익환 선생도 같이 다녔대요. 같은 해. 문익환, 송몽규, 윤동주 세 사람의 사진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와, 정말 인물들이 끝내주는 거예요. 저 사심이 막 발동하더라고요. 제가 좀 미남 좋아하는 편인데. 문목도 문익환 목사도 그렇고 송몽규도 그렇고 윤동주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들이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지 야 저런 얼굴들이 그런 일들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감탄이 저절로 났어요. 윤동주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문제를 발휘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 잘 썼어요. 아주 어릴 때는 이 동시를 썼는데 동시를 쓰는데 그치지 않고요. 명동소 학교 5학년 때, 아주 어릴 때 27년도래요. 이 27년도에 그러니까 17년생이니까 27년도 같으면 겨우 10살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11살. 자, 이때 그부들하고 함께 새명동이라는 동시 잡지를 만들어낸대요. 새명동. 이때 그 잡지들 이름 보면 새자가 참 많이 붙거든요. 뭐 새나라 또 뭐 우리 새소년 같은 잡지는 박정희 때 나온 거지만 이 식민지에서 이 새자를 붙여서 잡지를 만들고 또는 모임을 만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새이고요. 이 새자는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라벌이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이 서자가 그 서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바람, 다시 말해서 동풍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풍은 대개 우리는 동남풍이죠. 동남풍은 봄을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새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가지고 오는 바람입니다. 서라벌이라고 할 때 이 라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라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조어법 중에 아주 특수한 두 개를 겹쳐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갓집, 역전합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붙여서 부르는 이런 습관 때문에 라벌이라고 해서 땅, 벌판 합쳐서 동쪽에 있는 땅과 벌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땅과 벌판, 새로운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대요. 갑자기 또 옆으로 샜군요. 어쨌든 이 새명동이라는 잡지를 펴냈다는 것은 아마 이 명동소 학교에서 명동이라는 잡지가 전에 나온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명동이라는 이름의 동시 잡지를 펴내면서 윤동주는 이때도 이미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이 과거의 힘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어리지만 씩씩한 기상을 가지고 있는 꼬마 시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윤동주가 명동소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졸업식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를 해요. 이때 당시에 이때가 31년인데요. 이미 김동환 같은 분들이 유명한 시인이었거든요. 이분이 국경의 밤이라고 하는 시집을 펴내셨는데 이 시집을 같이 졸업하는 졸업생 14명 전원한테 윤동주가 선물을 한대요.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죠.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이다 더하기 집이 참 잘 살았나 봐. 농담입니다. 집이 부유했어요. 윤동주는. 이 명동소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송몽규하고 같이 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인소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배우고 나서 용정으로 갑니다.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이 은진중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이게 송몽규하고 문익환하고 함께 입학해요. 이 은진중학교가 명동에서 20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매일 20리길을 통학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윤동주의 가족은 일대 용단을 내립니다. 예. 자신들의 조상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주해가지고 일깨운 명동촌에서부터 용정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죠. 이 명동촌 그리고 용정 이런 이름들은 우리의 민족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그 중심에 이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이런 이름들이 있지요. 그리고 윤동주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물론 소학교 때 새명동이라는 동시 잡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동시를 발표를 했겠지만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연보를 보니까 초한대, 삼가 죽음, 내일은 없다 등등 3편의 시를 쓰고 이게 윤동주의 최초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동주가 자기 시를 쓰고 나서 정서를 한 다음에 몇 월 며칠 쓰다라고 하는 시를 쓴 날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하네요. 은진중학교에서 윤동주는 근데 이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나서 평양 숭실중학교로 갑니다. 전학을 했고 그리고 이 평양은 어쨌든 한반도 내에 있는 조선의 정식 학교이고 은진중학교는 간도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한 학년 낮춰가지고 3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숭실중학교에서 이때가 벌써 1935년도예요. 이 숭실중학교에서 그 신사참배를 둘러싸고 학교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요.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도 강요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종교를 강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숭실중학교가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폐교당하는 비운을 맞죠. 윤동주 역시 숭실중학교에서 신사참배 이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숭실중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퇴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퇴학을 하고 용정에서 광명학원에 편입을 해서 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숭실학교 다닐 때 그 윤동주가 처음으로 인쇄된 글자, 그러니까 활자로 인쇄된 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숭실 활천이라고 하는 숭실학교 문예부, 숭실학교 YMCA 문예부의 그 교지, 회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공상이라는 시를 싣게 됩니다. 이게 윤동주가 활자로 발표한 최초의 시예요. 윤동주의 이제 학교는 그러니까 36살 될 때까지 가만히 보면 주로 36살이니까 36년 될 때까지 약 20살 정도 될 때까지 주로 명동촌과 용정에서 살았고 한 1년 정도를 평양 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광명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가톨릭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에 가톨릭 청년은 서울에서 나온 거고요. 가톨릭 소년이 간도 연길에서 발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동시들을 몇 편 발표를 하는데 이때 윤동주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윤동주는 36년에 이어서 37년에도 윤동주라는 이름으로 동시들을 여러 개 발표를 하게 되죠. 꽤 귀여운 시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뭘 먹고 사나 뭐 이런 시들 발표를 하게 되죠. 윤동주라고 하는 한자가 확정된 것은 아마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윤동주 역시 그 육사와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다른 한자를 써가지고서는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다른 한자를 쓰는 이유들을 왜 이런 글자를 썼을까 하는 것들도 시인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육사가 처음에 이 고기
자에다가 퍼먹을 사자 또 뭐 이렇게 뭘 하자 도륙할 육자 이런 식으로 아주 험한 글자들을 쓰죠. 예, 그런 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육사가 감옥의 죄수번호 264를 자신의 필명으로 쓰면서 한편으로 그 육사라고 하는 글자들을 한자로 이리저리 변형을 하면서 일제에 대한 자신의 저항 정신을 필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냈던 것처럼 윤동주도요. 가톨릭 청년의 자신의 이름 말고 그 배주자 아동동자 배주자 이런 동주라는 필명을 쓴 적도 있었어요. 외로운 어린 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하여튼 뭐 이때까지 윤동주는 1937년 이때까지 윤동주는 용정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집과 관련되어서 윤동주의 두 번째 기록이 이때 나오는데요. 윤동주는 이육사라든가 기타 임화라든가 또는 1900년대에 태어났던 문인들이 문학 세계를 스스로 개척하면서 과거의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투를 한 것에 비해서 윤동주는 이미 우리 이 한국 조선의 문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태어나기부터 벌써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보면 문화운동이 확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각종 동인지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했었고요. 그리고 일제가 물론 조선인들에게 숨구멍을 안 틔워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인쇄 매체들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된 인쇄 매체. 한글로 된 인쇄 매체들을 허용하면서 문단 등단 제도라는 것이 생기고 문단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고 하면서 말하자면 김소월 같은 시인들도 등장을 하고요. 해서 사람들이 시인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시인의 상, 시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시의 상,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게 벌써 20년대니까 윤동주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을 하던 35년, 36년 이런 정도 무렵에는 이미 조선의 문단이 형성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조선의 여러 선배 시인들을 배우면서 성장한 전형적인 문학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윤동주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도 윤동주가 지니고 있는 이런 어떤 문청적인 느낌, 문학 청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케이 마리님께서요, 게시판에다가 지금 이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뒷줄 가운데 문익환 목사, 뒷줄 오른쪽 윤동주 시인이라고요. 예. 네. 자, 잠시 제가 게시판을 들렀는데 다시 돌아와갖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미 시인들의 세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시 공부를 시작했던 전형적인 문학 소년, 문학 청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명동소학교 졸업할 때 국경의 밤을 동료들한테 같이 졸업하는 동기들한테 쫙 돌렸다고 했잖아요. 윤동주의 이력에서 시집이 또 그 다음에 또 한 권 등장합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요. 어머 세상에 백석입니다. 백석. 예, 백석. 백석이 1937년도에 백부 한정판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슴이라고 하는 시집을 펴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고급으로 펴냈는데 이 시집이 백석이 그때 조선일보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인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거죠. 이 시집이. 시집 자체는 한정판 백부였는데요. 자, 이거를 구할 방법이 없자 윤동주가 이거를 필사를 해서 소장을 합니다. 즉 손으로 베껴가지고 백석 시집을 노트에 손으로 베껴가지고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윤동주의 시에 드러나는 지사적인 면모와 서정적인 면모, 김동환과 백석, 뭔가 느낌이 찌르르 오지 않으십니까? 자, 이 윤동주는요, 어쨌든 용정으로 돌아가가지고서 광명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37년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는데 윤동주는 문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의학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 이 아버지 윤영석이 이 맏아들 윤동주에게 의학을 권고하다가 결국 윤동주의 동생인 둘째 아들 윤일주가
의학을 하게 되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진로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할아버지 윤하연이, 동주한테는, 혜환이한테는 시를 쓰게 해라, 문학하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문학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윤동주가 영랑시집을 탐독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집들이 줄줄이 인생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경의 밤 나오죠. 사슴 나오죠. 영랑시집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동주의 문학을 기른 것은 바로 이러한 선배 시인들이었지요. 드디어 우리 문학사 속에 새로운 문학,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시와는 다른 근대 시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구자적인 의미에서 외국 시들을 사숙하면서 시 활동을 했었던 초창기 문인들이 아니고 선배 시인들의 시세계, 나름 조선의 언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개척한 선배 시인들이 언어를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의 시세계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이런 전형적인 문인으로서의 시인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동주 한 사람만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1910년, 20년대쯤에 탄생한 시인들은 대부분 선배 시인들로부터 배워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등단 절차 같은 것들이 이때는 있어가지고 시인이 되려면 등단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벌써 그런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윤동주는 38년도 2월 달에 광명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네, 서울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연세대학교가 윤동주 기념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인연에서입니다. 여기 문학부로 입학을 해가지고요. 기숙사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용정에서 통째로 서울로 이사를 안 했어요. 물론 어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숙사도 있고요. 윤동주는 혼자 온 게 아니고 사촌 송몽규하고 같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들을 만납니다. 어떤 스승들을 만나느냐? 외솔 최현배, 그리고 잘 아시는 수필가 이양하, 영문학자였죠. 자, 이런 분들에게 사숙을 하면서, 사숙이 아니구나, 배우면서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1939년도에 조선일보 학생란에 산문 달을 쏟아와 시유언, 그리고 아우의 인상화, 이러한 시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같은 해에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에 산울림이라고 하는 동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요. 우리가 윤동주의 친구로서 익히 기억하고 있는 정병욱 같은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심취하게 되죠. 이런 같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이미 1939년, 1940년, 자, 이런 식으로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이때 정말 문학에 탐동하는 것 같아요. 문학을 탐동하던 것 같았는데요. 근데 윤동주가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김송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 김송이라는 소설가의 집에서 하숙을 시작하는데, 이 김송이 소위 말하는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요주의 인물이어서 일본 경찰이 무지무지하게 김송의 집을 감시 감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윤동주는 김송의 집을 나와가지고서 부가연동에서 하숙을 하면서 이때 서정주의 화사집을 읽게 됩니다. 서정주의 화사집, 벌써 시집 여러 권이 나오죠.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연보는 윤동주 평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윤동주 기념관에서,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에서 홈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 여기에 시집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독특하고 재미있어서죠. 윤동주가 무엇을 읽었을까? 이건 참 전형적으로 학문적인 관심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윤동주가 무엇을 읽었을까 보다는 윤동주가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결국 일본인들이 주목을 받고 잡혀 들어가가지고, 불령선인으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독립을 운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일본 놈들의, 이땐 놈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본 놈들이 마루타가 되었다가 죽어가게 된 이러한 경위들이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 달렸네요. 노래도 한 곡 안 듣고 왔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자, 윤동주의, 김현성이 만든 윤동주 노래가 있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손병희라고 하는 시인 겸 가수가 있습니다. 예, 그 손병희라고 하는 시인 겸 가수가 피처링을 한 자화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병희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손병희 씨를 잘 아시나 보죠? 오잉 손샘 노래다라고 IT님께서 반겨하시네요. 네, 농담입니다. 일단 게시판 먼저 이렇게 들여다볼게요. 제가 아마 이 북콘서트 한다니까 이재양님께서 자세하게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여기선 로그인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예, 북콘서트, 웹자보, 예, 그거 올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박원주, 김은주님, 시집 벌써 산 사람 당연히 그냥 오시면 되죠. 출판사에서 북콘서트 할 때 입구에다가 시집을 팔기는 하는데요. 출판사에 미안하니까 한 권 더 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북콘서트 자체는 입장료가 따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비누하고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거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 가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예, 그리고 7시입니다. 자, 다시 윤동주 연보로 돌아가서요. 제가 지금 이 일생을 한번 자라락 훑어드리는 거는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 한 대목 한 대목과 그의 시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전략에서입니다. 백석도 그렇고 육사도 그렇고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며칠 지나고 나면 앞에 이때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시기였나 하는 게 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자, 어쨌거나 간에 연희전문학교 다녔습니다. 연희전문학교 다니면서 김송집에 하숙도 하고 정병욱도 사귀고 시집도 읽고 다소 수상쩍은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윤동주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학을 다니고자 합니다. 연희는 전문학교니까 대학은 본격적으로 일본에를 가야 되겠죠. 41년도에 연희전문학교를 12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예, 졸업을 하고서 윤동주가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서류를 조선인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일본이나 조선이나 같은 나라다. 조선인도 다 똑같은 천황의 적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도항증명서라고 하는 게 필요했답니다. 도항증명서. 웃기죠? 물론 이렇게 공항에서 우리가 왜 비자 발급도 받고 또 출입국 증명서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이거 비슷한 거를 발급을 하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차별인데 말로는 같은 천황의 적자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차별을 하니까 얼마나 안이 굽습니까? 하지만 이게 없으면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할 때 창씨 개명을 안 하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윤동주나 송몽규처럼 민족의식이 투철한 지역에서 성장해서 민족의식이 투철한 선생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조선말로 시를 썼던 사람에게 일본말로 창씨 개명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예,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대한 이 도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미루다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쯤 돼가지고선 창씨개명 신청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걸 제출하기 전에 이 윤동주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참회록.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는 그러므로 창씨 개명을 하게 된 자기 자신을 비관해서 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는 제가 연보를 소개하고 있는 중이지만서도 이 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만 사실 그가 무엇을 참회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밑줄 쫙 하고 배운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예요. 그렇죠? 무엇을 참회했냐? 단지 그 자신이 부끄럽다 이런 말만 했지 밑줄 쫙은 안 해봤죠. 예, 그래서 우리 참회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이 시를 해명하려면 그 송우회 선생 말씀처럼 이 시를 쓴 날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윤동주의 기록에는 보면 이 시를 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윤동주가 자기가 이 시를 언제 썼다라고 하는 거를 시작 날짜를 기록을 하던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942년 1월 24일에 쓴 시입니다. 1월 24일. 자, 예, 도강이 아니구나. 예, 도항 증명. 자, 이거를 받기 위해서 히라누마라고 창씨 개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다가 도항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닷새. 창씨 개명계를 제출한 날이 참회록을 쓴 지 닷새 만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회록이라고 한 그 시는 내가 언젠가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쓰겠다. 라고 하는 다짐의 시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온순하게 쓰여져 있지만 윤동주의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부끄러운 참회록을 쓴다. 24년 1개월 살면서 오늘 이 부끄러운 한 줄을 쓴다. 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 또다시 쓸 거다 참회록을.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하고. 자, 이러한 참회록을 썼지요. 이렇게 참회록을 쓰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기 전에 41년 12월 윤동주는 졸업기념으로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77부 한정판으로 펴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려요. 세상이 흉흉한데 조선말로 된 더더군다나 네 시를 펴냈다가 무슨 횡액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마. 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필사본으로 세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친구들 이양하 선생한테 한 부 드리고 친구 정병우한테 한 부 주고 자기가 한 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집의 제목은 원래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병원이고, 그리고 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병원이죠. 이 윤동주는 조선 사회를 일제라는 병균이 만연하여 병들어 있는 사회로 생각하고 이 사회를 치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병원이라는 제목을 썼다고 하는데, 나중에 서시를 쓰고 난 다음에 제목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윤동주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정치의식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시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윤동주는 이 히라누마라고 창씨 개명을 하고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처음에 동경에 있는 릿교 대학의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사촌 송몽규는 같이 건너가서 교토제국대학의 서양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년도에 쉽게 쓰여진 시 등등 5편을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윤동주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해 여름방학 때 윤동주가 조선으로 마지막으로 다녀간다고 하는데요. 연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인쇄물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니 무엇이나 악보까지라도 사서 모으라고 동생들한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말 인쇄물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니 몽땅 사서 모으라. 정말 좀 슬프지 않습니까?
예, 이 장면에서 약간 겹쳐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등나무집이라고 하는 책. 이 등나무집의 엄마야. 등나무집을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그랬다 치고 이 등나무집의 저자 성혜림의 아버지가 성유경이라고 하는 지식인이었는데요. 이분이 1945년인가 45년도인가에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분이 장녕성 씨인데 장녕에서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이 부잣집 재산을 팔아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사전, 온갖 종류의 사전, 일러 사전, 러일 사전, 무슨 사전, 영어 사전, 불어 사전, 독어 사전 할 것 없이 온갖 종류의 사전들을 가득 사서 싣고서는 북한으로 38선을 넘어서 올라간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자, 이때 당시의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는 민족을 지키는 것이 말을 지키는 것이고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생각의 자유와 그리고 민족의 장차의 크나큰 자유를 담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윤동주는 외소울 선생의 제자이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조선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사모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42년 10월 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마지막 학력 동지사대학 영문과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43년에 송몽규가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윤동주도 따라서 검거가 됩니다. 같은 혐의로 검거가 되고 그리고 책과 일기들이 몽땅 다 압수가 됩니다. 윤영춘이 당숙인데요. 이 당숙이 윤동주를 면회하러 가니까 윤동주가 일본 형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시와 일기, 우리말 작품과 일기들을 일본말로 번역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동주는 1944년 3월 달에 송몽규와 함께 독립운동 제목으로 2년형을 언도받고 큐슈의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주사들을 맞고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945년 2월 16일 사망하게 됩니다. 2년형을 언도받고 1년 정도도 채 못 살고서 일제의 이 간악한 생체 실험에 의해서 살해되는 거죠. 윤동주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2년형을 언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는 아름다운 시를 쓰는 문학 청년이었다가 우연히 일제에 검거되어서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억울하게 살해당한, 물론 억울하게 살해당한 것은 맞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전혀 어떠한 정치색도 없었는데 일제가 조선인을 무차별로 죽일 때 함께 희생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윤동주 말고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학병으로 끌려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이런저런 명분으로 감옥으로 끌려가고 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청년들이 정말 일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36년간이나 일제의 탄압에 그리고 일제의 회유에 그리고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 일제에 부역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왔어도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극히 일부의 친일파들을 제외하고는 일제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씌워지는 죄명은 언제나 불령선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윤동주의 시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냥 아름다운 서정시로 물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순결한 청년의 내면 세계를 노래하는 것으로 읽고 그리고 나의 어떤 순전히
그 외부 세계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나의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시로 그렇게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윤동주의 시들은 첫째로는 조선말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조선인 청년으로서 일제하에서 잃어버린 조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오롯이 담은 작품들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참회록 같은 시들, 얼마나 말은 고요하지만 얼마나 단단하고 대단합니까? 만 24살 1개월에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기록을 쓴다. 하지만 언젠가 어느 행복한 날에는 또다시 쓸 거다. 그때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래서 제목이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예.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창시개명을 한다. 한 줄 부끄러운 기록, 창시개명을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날을 참회하는 글을 반드시 쓰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남겨놓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역시 쉽게 쓰여진 시 같은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시들을 쓰고는 결국 일본의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윤동주. 이게 윤동주의 짧았던 기록입니다. 이 짧았던 기록 가운데 글을 길렀던 것은 우리말로 된 아름다운 시집들이었죠. 사실 윤동주의 연보에는, 이 학교에서 기록한 연보에는 시집이 몇 권 안 나오지만 사실 윤동주는 시집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진짜 많이 읽었고, 어떤 시집들을 읽었던가 하는 거를 제가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말로 된 시집뿐만 아니라 일본말로 된 시집들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들은 굉장히 문화적인 수련의 산물인 거죠.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포함하고 있는. 네. 이육사의 시가 한시로부터 많이 왔죠. 예, 한시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었기 때문에 한시로부터 육사의 시의 언어와 형식들이 많이 건너왔다면, 윤동주는 우리말 시인들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점도 사람들이 윤동주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애착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럭저럭 하다가 보니까 마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이 박원주님께서 일본인들도 좋아하는 시인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꼴통 IT님께서 시를 한 편 올려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저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그널 틀어놓고 인사드릴게요. 뇌경의 그 엽새 윤동주 편 1편입니다. 예. 1편의 제목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윤동주의 간략한 생애? 네. 이게 윤동주의 간략한 생애가 정답이기는 한데, 예. 참회록을 쓰기까지의 윤동주?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예, 여하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동주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일부터 그야말로 포인트 짚어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윤동주를 섬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서시라는 노래도 내일 들려드릴게요.